여보,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 남들처럼만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보, 우리 여기서 늙어 죽자. 아내 손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해 바닷가 2층 테라스에 서니까 저 멀리 여수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당까지 들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선소에서 뼈 빠지게 35년 일했습니다.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 3억 받았습니다. 인생 이제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출 4억 더해서 7억 주고 오션뷰 전원주택 샀습니다. 마당에서 낚싯대 던지면 물고기 잡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펜션 돌리면 한 달에 몇백은 벌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랑 바다 보면서 여유롭게 늙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진입로요. 그 길이 내 땅이 아니었습니다. 타인 소유였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길 주인이 통행료를 요구했습니다. 안 내니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손님이 못 옵니다. 펜션 영업이 안 됩니다. 대출이자 8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은 제로입니다. 9억 6천짜리가 6억 2천으로 떨어져도 유찰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진입로 때문입니다. 35년 피땀이 길 하나 때문에 날아갔습니다. 전원주택 사시려는 분들, 이 영상 안 보면 후회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하나 남겨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저 같은 실수 안 하시게. 그게 여러분 인생의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35년 그리고 퇴직. 1988년 봄이었습니다. 진해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28살에 거제 조선소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보던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양복이 없어서 아버지 양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어깨가 헐렁했습니다. 바짓단은 접어서 신발 속에 넣었습니다.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동네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용접 해본 적 있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서 잠깐 일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고향 마산에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2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셨습니다. 병원비 내느라 집안이 거덜났습니다. 막내 여동생 둘은 아직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합격 통보 받던 날, 거제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동전을 넣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나 붙었어. 조선소 들어간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셨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 울었습니다. 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에 묻혀서 울음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화 박스 안을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소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철판 위에서 계란 프라이가 구워졌습니다. 안전화 밑창이 녹아서 철판에 붙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작업복이 소금기로 하얗게 얼룩졌습니다.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용접봉을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눈에 튀어서 화상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에 붕대를 감고 일주일 동안 앞을 못 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병문안 왔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연애하던 때였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허세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 평생 장님으로 살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다행히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풀었을 때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가끔 제 손을 만지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손이 왜 이래요? 로션이라도 발라요. 괜찮아. 남자 손이 곱고 고와서 뭐 하겠어. 그래도 버텼습니다. 월급날이면 어머니한테 돈을 붙였습니다. 봉투에 편지도 같이 넣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여동생들 학비 보태라고. 32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27이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그 보조개가 깊어졌습니다.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국을 하나 더 떠줬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 내서 말 걸었습니다. 저한테만 국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너무 말랐잖아요. 좀 드셔야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데이트는 조선소 근처 횟집에서 했습니다. 소주 한 병에 회 한 접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영화관도 못 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 손잡고 바닷가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마산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이 30명도 안 됐습니다. 청첩장 돌릴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습니다. 불국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아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제 보물입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은 92년생이고 작은아들은 95년생입니다. 큰아들 태어나던 날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학원비 벌겠다고 특근도 마다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조선소 나갔습니다.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애들은 자고 있었고 밤에 퇴근하면 애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그랬습니다. 여보, 애들 얼굴 좀 봐. 큰애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야. 많이 컸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에 자취방 월세까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아들 동시에 대학 다닐 때는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줬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삼성 계열사였습니다. 첫 월급 타서 아내한테 핸드백 사줬습니다. 아내가 그 핸드백 들고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무원 시험 붙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합니다. 안정적이라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다. 우리끼리 잘 살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다 키웠습니다. 둘 다 장가도 보냈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봄,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가 났습니다. 55세 이상 직원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63이었습니다. 35년 근속이었습니다. 퇴직금이 3억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3억 2,40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날 사물함을 정리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안전모, 장갑, 작업복,
35년 동안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물함 문 안쪽에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초등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후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만 살았습니다. 배 만드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글쎄, 좀 쉬어야지. 선배님 같은 분이 뭘 쉬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미역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보. 35년 동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 아이들 키우던 시간, 새벽같이 일어나 조선소로 향하던 출근길, 뜨거운 철판 위에서 땀 흘리던 여름날, 손끝이 얼어붙던 겨울밤, 전부 끝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진짜 인생 이제 시작이라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퇴직금 3억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면 좋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없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뭐라도. 그때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자연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갯바위에서 낚시하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삶이 부러웠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닷가에서 살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바닷가 집이 얼마나 비싼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닷가 전원주택은 비쌌습니다. 웬만하면 10억은 넘었습니다. 퇴직금 3억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펜션을 하면 됩니다. 바닷가 집 사서 펜션으로 돌리면 됩니다. 손님 받아서 월세 받듯이 돈이 들어옵니다. 대출 이자도 내고 생활비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였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펜션 매물, 오션뷰 전원주택, 남해, 통영, 거제, 여수, 전국 바닷가를 다 찾아봤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매물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남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7억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에 대출 4억을 더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속 집이 눈에 밝혔습니다. 하얀 벽, 파란 지붕, 2층 테라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남해 그 바다를 만나다. 2023년 5월 아내랑 같이 남해로 내려갔습니다. 고속도로를 3시간 달렸습니다. 창원을 지나고 진주를 지나니까 산이 깊어졌습니다. 터널을 몇 개나 지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마다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보, 저것 봐. 바다다. 35년 동안 거제에서 살았지만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소 안에서 일만 했습니다. 바다는 늘 철판 너머에 있었습니다. 출퇴근길에 흘끔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파도 소리도 용접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드라이브하면서 바다를 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쪽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하얀 물결을 그리며 지나갔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마음이 탁 트였습니다. 여보, 여기서 살고 싶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은 돼 있었지만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양옆으로 풀이 무성했습니다. 나무들이 터널처럼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배 엔진 소리도 들렸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 집이 나타났습니다. 2층 전원주택이었습니다. 하얀 벽에 파란 지붕, 지중해 풍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에는 야자수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는 파라솔과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마당 끝에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예뻤지만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뻤습니다. 마당 끝에 서니까 바다가 바로 아래였습니다.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물이 맑아서 바닥이 보였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게 보였습니다. 물색이 에메랄드 빛이었습니다. 여보, 저기서 낚시하면 되겠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낚시할 줄 알아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배우면 됩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개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넉살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시골 사람 특유의 순박한 인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왜 파는 겁니까? 중개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못 봤습니다. 원래 주인이 서울 분인데요. 펜션 하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처분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금매라서 가격이 좋습니다. 원래 9억 정도 하는 건데 7억에 내놨어요. 9억짜리를 7억에, 2억이나 싸게.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 전체가 통유리창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마루 위에 쏟아졌습니다. 마룻바닥이 따뜻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3개와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방마다 창문이 있었고 창문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테라스에 나가니까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 멀리 여수 쪽 섬들이 보였습니다. 돌산도 같았습니다. 배 한 척이 섬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여수 야경이 보입니다. 불빛이 쫙 깔려요. 끝내줍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물이 맑게 차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도 개인 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쿠지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 앉아서 바다 보면서 와인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펜션으로 영업하기에 딱이었습니다. 숙박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성수기에는 하루에 30만 원 넘게 받습니다. 주말이나 연휴에는 50만 원도 가능하고요. 여름 휴가철에는 예약이 꽉 찹니다. 계산이 빨리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50만 원, 한 달에 주말이 4번, 그러면 200만 원, 평일 손님까지 받으면 300은 넘겠다.
성수기 석 달만 잘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겠다. 대출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쯤 될 테니까 200만 원은 남는다. 비수기에 손님 없어도 버틸 수 있겠다. 생활비 빼고도 1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겠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여기 사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보여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자.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내는 신중했습니다. 저보다 꼼꼼했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가계부를 쓰고 지출을 관리했습니다. 제가 벌어오면 아내가 모았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4억 정도. 그건 제가 인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기존 대출을 제가 떠안는 거였습니다. 깨끗하네요.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거 없고 다른 문제는 없고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건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 의심을 안 했을까요? 그때 하나만 더 확인했으면, 진입로, 그 길이 누구 땅인지만 확인했으면, 지적도를 떼어봤으면, 현황 측량을 해봤으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등기부 등본만 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개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뜨고 있어요. 저 위쪽에 대형 리조트 들어오거든요. 대기업에서 짓는 거예요. 2, 3년 후면 땅값 2배는 오를 겁니다. 땅값까지 오른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펜션 돌리면서 돈 벌고 나중에 땅값 오르면 팔아서 시세 차익도 남기고 완벽한 계획 같았습니다. 실패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에 붉게 번졌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 대출이 4억이나 되는데. 괜찮아. 펜션 수입으로 이자 내면 되니까. 몇 년 하다가 빚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우리 수입이야. 아내가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내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래도 불안해. 우리 나이에 빚을 지는 게 60 넘어서 4억 빚이라니. 걱정 마. 내가 35년 동안 뭘 했겠어. 계산 다 해봤어.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는 안 봐. 그 자신감이 문제였습니다. 35년 동안 월급만 받았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숙박업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무모했습니다. 2주일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퇴직금 3억을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행에서 4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이자율이 연 5%,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드디어 남의 바닷가 집 주인이 됐습니다. 아내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 잘 될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은 인생 여기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고 저녁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잠들고 그런 삶,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채 석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펜션의 꿈, 그리고 첫 번째 균열. 2023년 6월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제 아파트에서 쓰던 가전제품 몇 개, 냉장고는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옷가지, 이불, 그리고 35년 동안 모은 앨범들,
아이들 어릴 때 사진부터 결혼식 사진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삿짐 차가 좁은 길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운전사가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길 되게 좁네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가겠는데요? 가지 좀 쳐야 되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길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눈앞인데. 그리고 좁은 길이 오히려 아늑해 보였습니다. 남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프라이빗한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이 됐습니다. 2층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해가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구름도 주황빛이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내가 막걸리를 들고 왔습니다. 안주로 전을 부쳐왔습니다. 호박전이랑 김치전이었습니다. 여보, 축하해. 우리 새 집에서 첫날이야.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하얀 막걸리가 사발에 찰랑거렸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탁!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막걸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35년 동안 고생시켰는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보조개가 들어갔습니다. 30년 전이랑 똑같은 보조개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생은 당신이 했지. 나는 밥만 했는데. 그게 고생 아닙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아이들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명절마다 음식 차리고, 그게 다 고생입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하게 살자. 내가 잘해볼게.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거제 아파트에서는 별이 안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아파트 불빛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은하수도 보였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별 좀 봐.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펜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에어비앤비에도 올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었습니다. 아들한테 도움받아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숙박비 책정하고, 주중은 20만 원, 주말은 35만 원, 성수기는 50만 원, 침구류 새로 사고, 이불 빨고, 수영장 청소하고, 정원 손보고, 잡초 뽑고, 잔디 깎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쁜 게 즐거웠습니다. 내 일을 하는 거니까.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하는 거니까. 7월이 됐습니다.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다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대박. 완전 예쁘다. 사진보다 더 좋은데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바베큐 그릴이 있으니까 저녁에 고기 구워 드세요. 수치랑 집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 부부가 이틀 묵고 갔습니다. 숙박비 60만 원, 청소비 포함. 제 손에 현금이 쥐어졌습니다. 처음 벌어본 펜션 수입이었습니다. 60만 원 지폐를 세어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되는 거 아냐? 그러게. 여름 내내 이렇게 손님 오면 대박이야. 7월과 8월. 손님이 꽤 왔습니다. 주말마다 예약이 찼습니다. 평일에도 간간히 손님이 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대출이자 80만 원 내고 생활비 쓰고도 1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좋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오션뷰 최고예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바다가 바로 앞이라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재방문 의사 100%입니다. 리뷰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니까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비수기가 시작된 겁니다. 예약 문의가 없었습니다. 전화가 안 왔습니다. 카톡도 안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손님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입이 8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대출이자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비수기니까 그런 거야. 겨울 지나면 또 손님 올 거야. 봄 되면 벚꽃 보러 사람들 온다잖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 하순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슬이 잔디 위에 맺혀 있었습니다. 집 앞 진입로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를 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여기 왜 차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좀 빼주셔야 되는데요. 트럭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로 보였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얇았습니다. 인상이 사나웠습니다. 여기 당신 땅이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이 길 말이요. 여기 당신 땅이요? 진입로를 가리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폭이 3m 정도 됐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집 샀는데요. 왜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그 집은 당신 거지. 근데 이 길은 내 땅이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이 진입로가 내 소유라고. 당신 집 등기에는 이 길 포함 안 돼 있을 거야. 확인해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중개사가 깨끗한 물건이라고 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땅 지나다니려면 통행료 내야 돼. 한 달에 50만 원. 안 내면 길 막을 거야. 한 달에 50만 원. 수입도 없는데 5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봐.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진짜 막는다. 남자가 트럭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진입로가 타인 소유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집 앞 길이 내 땅이 아니라니. 그럼 이 집은 뭡니까? 갇힌 집입니다. 섬입니다.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땅 면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320제곱미터. 근데 다시 보니까 진입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집이 있는 땅만 제 소유였습니다. 지적도를 떼어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했습니다. 진입로는 별도 집원이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산 건 집과 마당뿐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남의 땅이었습니다. 맹지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맹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맹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진입로 주인이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막힌 길, 막힌 삶.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자장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파도가 제 인생을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철썩, 철썩. 그 소리가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넌 끝났어. 넌 망했어. 아내가 옆에서 뒤척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35년 모은 돈으로 산 집이 막혀버렸다고. 길이 없어서 사람이 못 들어온다고.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야, 좀 더워서 그래. 자, 새벽이 됐습니다. 결국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금빛으로 일렁거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경치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손님이 들어올 수 없으면. 아침을 먹고 중개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입로가 타인 소유라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중개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건 원래 동네 분들이랑 협의해서 쓰던 길이라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연락하는 겁니다. 길 주인이 통행료 50만 원 내라고 합니다. 안 내면 막는다고요. 아이고, 그분이 원래 좀 그래요.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중개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 신호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일십이었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알면서 안 말해준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봤습니다. 진입로에 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뛰어나갔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차단기였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굵은 자물쇠였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엽니다. 옆에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유지, 무단 통행 금지, 위반 시 법적 조치. 진짜로 막아버린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화가 나서 차단기를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콘크리트에 박아놓은 겁니다. 아내한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진입로가 타인 소유인 것,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 길이 막힌 것, 전부 말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아내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내가 해결할게.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아는데 법적으로 해결해? 변호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용접밖에 몰랐습니다. 법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군청에 갔습니다. 남해군청 민원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민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이 무심했습니다. 이건 사유지 분쟁이라서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그 사이에 펜션 영업은 어떻게 하지? 대출이자는 어떻게 내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글쎄요. 도로 개설 민원을 넣으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통영에 있는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해 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맹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복잡해요. 왜 복잡합니까? 원래 전 소유주가 그 길을 무상으로 이용하던 관행이 있었나 봐요. 암묵적 합의였던 거죠. 근데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소유주가 그 관행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법적으로 다툴 수는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1심만 해도 1년에서 1년 반. 항소하면 2, 3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2, 3년. 그 사이에 대출이자는 누가 냅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2, 3년 동안 무수입으로 어떻게 버팁니까? 비용은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합치면 2천만 원 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2천만 원을 써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담배를 끊었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건강 챙기려고 큰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한 모금 빨아들이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진입로 주인한테 사정해볼까? 통행료를 좀 깎아달라고. 50만 원은 너무 많으니까 20만 원만 내겠다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돈을 내고 지나가야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진입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물어 집을 찾았습니다. 고개를 넘어 5분쯤 걸었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집이었습니다. 마당에서 개가 짖었습니다. 검은 개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뭐요? 사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통행료 가져왔어? 그게 50만 원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펜션 하는데 손님도 별로 없고 비수기라 수입이 없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안 될까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20만 원? 장난해? 장난이 아니라 진짜 형편이 안 됩니다. 퇴직금 다 털어서 집 산 건데 빚도 4억이나 지고 그건 당신 사정이고 50만 원 아니면 안 돼. 싫으면 막혀있는 대로 살든가.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선처 좀 해주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63 먹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35년 동안 조선소에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누구한테 고개 숙인 적 없었습니다. 상사한테도 안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사람한테 빌었습니다. 허리를 꺾었습니다. 남자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9월 말이었습니다. 해가 빨리 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실패했다고, 길이 막혔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다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됐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좋아. 이제 대답을 못했습니다. 빛의 무게, 무너지는 일상. 10월이 됐습니다. 코스모스가 길가에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겨울이었습니다. 펜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오는 가족이었습니다. 부부와 아이 둘, 초등학생으로 보였습니다. 2박 3일 예약이었습니다. 숙박비 80만 원. 그 돈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당일, 손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길이 막혀 있는데요. 차가 못 들어가요. 여기 맞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 그게... 잠깐만요. 제가 나가볼게요. 뛰어나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진입로에 차단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님 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남자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펜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길 문제가 좀 있어서. 길 문제요? 무슨 문제요? 진입로가 다른 분 소유인데 지금 분쟁 중이라서. 손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예약받았어요? 우리 부산에서 여기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어요. 애들은 수영장 탄다고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진입로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냥 거짓말을 한 겁니다. 시간을 벌어보려고. 손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아빠, 수영장 못 가는 거야? 왜? 남자가 화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약 취소합니다. 환불해 주세요. 기름값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8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손님 차가 돌아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튕기며 사라졌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갈이 무릎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게 뭡니까? 펜션 하려고 집 샀는데 손님을 못 받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80만 원씩.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집값 3억 빼고 남은 돈이 5천만 원쯤 있었습니다. 이사 비용, 집 수리 비용, 가구 비용, 침구 비용, 여러 가지 다 빼니까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에 나가는 돈, 대출이자 80만 원, 전기세 15만 원, 여름에 에어컨 돌린 것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수도세 5만 원, 가스비 10만 원, 인터넷 요금 5만 원, 보험료 2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합치면 230만 원, 수입은 제로, 3천만 원이면 13달밖에 못 버팁니다. 1년 남짓,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 팔자. 팔아서 어떡해? 4억 대출 받았는데 지금 팔면 7억도 못 받아. 진입로 문제 있는 집을 누가 사? 빚만 남아. 그럼 어떡해? 기다려야지. 소송하면 이길 수도 있어.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한테 2천만 원 맡기고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착수금 1천만 원, 성공보수 1천만 원, 통장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는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버텨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집에 앉아서 바다만 봤습니다. 바다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 바다만 아니었으면, 오션뷰에 홀리지 않았으면, 그 세 글자, 오션뷰, 그게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11월,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난방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800만 원,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케이크도 안 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트리도 세우고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1,500만 원. 새해가 됐습니다. 해돋이를 봤습니다. 테라스에서 혼자 봤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붉었습니다. 올해는 나아지길 그렇게 빌었습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해물탕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일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 5만 원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61살 아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물에 손이 불었습니다.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손이 빨갛게 익었습니다. 겨울이라 물이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을 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 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진입로가 누구 땅인지 안 봤습니다. 오션뷰에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 3시에 깨서 천장을 봤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마당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지금은 비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넌 끝났어. 넌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해 벚꽃 축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린다고, 펜션 예약이 폭주한다고. 저는 손님을 못 받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을 물으려고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아, 사장님. 상대방 측에서 반박 서면 냈는데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전 소유주가 그 진입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거였대요.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에 전화기를 놓을 뻔했습니다. 질 수도 있다. 2천만 원 들여서 소송하고 1년 넘게 기다리고 그래서 질 수도 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봄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겨울이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통장에 800만 원. 넉 달치 생활비. 바닥이 보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다. 2024년 5월.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습니다. 기각, 청구 기각.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게 내쉬었습니다. 패소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패소요? 왜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는 전 소유주가 불법으로 그 길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진입로 소유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고 묵시적 동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행권이 인정 안 됐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요. 항소, 또 변호사 비용, 또 시간, 또 기다림, 또 2, 3년.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마음도 없었습니다. 항소 안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일하러 가고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도 안 켰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악몽입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이자가 2달째 연체 중입니다. 이번 달까지 납부 안 하시면 기한이익 상실로 처리됩니다.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겁니다. 4억을 한꺼번에 이번 달 안에 납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남았습니다. 2달치 이자 160만 원 내면 340만 원. 한 달 반치 생활비. 끝이 보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다 알았습니다. 졌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물일 때문에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확인을 안 했어. 진입로가 누구 땅인지. 욕심만 부렸어. 오션뷰에 눈이 멀었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좋다고 했잖아. 받아보니까 좋다고. 같이 결정한 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65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 팔아야지. 뭐, 빚이라도 갚아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7억에 샀는데 6억에 내놨습니다. 1억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의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5억 5천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입로 문제 있는 집은 아무도 안 사요. 가격 낮춰도 소용없어요. 집이 아무리 예뻐도 길이 막히면 누가 삽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경매로 넘기시는 수밖에 없어요. 경매. 싼 값에 팔리는 겁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훨씬 낮게 팔립니다. 7억짜리가 얼마에 팔릴까요? 6억? 5억? 4억? 대출이 4억인데 대출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빚만 남는 겁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경매로 넘겨야 될 것 같아.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7월,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감정평가액이 9억 6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산 가격보다 2억 넘게 높았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 땅값이 오른 겁니다. 위쪽에 리조트가 거의 완공됐습니다. 대기업 리조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감정가가 높아봤자 낙찰가는 다릅니다. 진입로 문제 있으면 아무도 안 삽니다. 시세가 높아도 팔리지 않으면 휴지 조각입니다. 첫 번째 입찰, 유찰. 아무도 안 넣었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최저 입찰가가 7억 7천으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입찰, 유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6억 2천으로 내렸습니다. 대출금 4억, 밀린 이자, 경매 비용, 변호사 비용, 다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돈,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떠나는 날, 2025년 1월, 세 번째 입찰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가 6억 4천만 원, 감정가의 66%였습니다. 3분의 2도 안 되는 가격.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인도 명령이었습니다.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대출금 4억 빼고, 밀린 이자 3천만 원 빼고, 법원 비용 빼고, 부동산 수수료 빼고,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빼고, 손에 쥔 돈이 얼마 안 됐습니다. 7천만 원. 35년 모은 돈 3억에서 7천만 원만 남은 겁니다. 2억 3천만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진입로 하나 때문에, 길 하나 때문에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아들한테 잠깐 가 있자. 돈 좀 모으면 전세라도 구하고. 큰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남의 집 경매로 넘어갔다. 잠깐 너네 집에 있어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형편이. 아이들 방도 좁고. 알아. 폐 끼치고 싶지 않아. 한두 달만. 전세 구하면 나갈게. 알겠습니다.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한테 빌붙는 신세가 됐습니다. 65에 이삿짐을 쌌습니다. 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제에서 이사 올 때도 짐이 적었는데 지금은 더 적었습니다. 가전제품 몇 개, 냉장고는 새 주인한테 넘겼습니다. 옷가지, 이불, 앨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스 10개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날 2층 테라스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였습니다. 회색빛이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귀가 얼얼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손잡고 여기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늙어 죽자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여유롭게 살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낚시하고 저녁에 노을 보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2년도 안 됐습니다. 그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눈물이 얼굴에 들러붙었습니다. 짜고 차가웠습니다. 콧물도 흘렀습니다.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가야지. 차 왔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저 바다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오션뷰. 그 세 글자에 홀려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진입로 하나 확인 안 해서 35년 피땀이 날아갔습니다. 미안해. 바다야. 무슨 말인지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진입로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 남의 땅인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차단기는 열려 있었습니다. 이사 짐차가 들어와야 하니까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하얀 벽, 파란 지붕,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구비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대답을 못했습니다. 65에 뭘 다시 시작합니까? 남은 돈 7천만 원.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으로. 창밖으로 바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널을 지났습니다. 터널을 나오니까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만 보였습니다. 다시는 바닷가 집 사지 않겠다고. 오션뷰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것들, 서울 아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용인이었습니다. 아파트 30평형. 아들 부부와 손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 하나 빌려서 아내랑 둘이 지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불 깔면 꽉 찼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은 안 했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반찬 집을 때 손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주들 시끄러우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석 달 만에 나왔습니다. 더 있으면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을 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의정부 끝자락이었습니다. 역에서 버스 타고 20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65에 반지하 신세가 됐습니다. 35년 조선소 다닌 사람이, 퇴직금 3억 받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 뻗으면 닿았습니다. 창문이 바닥 높이에 있었습니다. 지면과 같은 높이, 사람들 발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하이힐. 하루 종일 발만 봤습니다. 습기가 찼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눅눅한 냄새. 아내가 매일 곰팡이 제거제를 뿌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피었습니다. 아내가 또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청소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새벽 5시에 나가서 낮 12시에 들어왔습니다. 빗자루 들고 쓸고, 쓰레기 줍고, 재활용 분리하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공장. 다 나이가 많다고 안 뽑았습니다. 65세는 너무 많대요.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없는데 노인을 누가 쓰겠냐고. 하루 종일 방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낮 드라마를 봤습니다. 막장 드라마. 누가 누구 아버지고 누가 누구 애인이고 그런 거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들어오면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산책이라도 가자. 방에만 있으면 병나. 밖에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그게 어디야. 돈보다 건강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건강은 있었습니다. 아내도 곁에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아내. 아들들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 얘기 지나간 거야. 과거에 살면 뭐하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욕심 안 부릴게. 알아. 알아.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어깨 위에 앉았습니다. 35년 피땀 흘린 돈을 잃었습니다. 오션뷰에 홀렸습니다. 진입로 하나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바닷가 집 사실 때, 전원주택 사실 때, 제발 진입로 확인하십시오. 등기부 등본만 보지 마십시오.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누구 땅인지 확인하십시오. 현황 측량을 하십시오. 지적도를 확인하십시오. 토지대장을 떼어 보십시오. 오션뷰에 홀리지 마십시오. 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길이 막히면 소용없습니다. 갇힌 집이 됩니다. 감옥이 됩니다. 팔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집,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35년 모은 돈 2억 3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진입로 하나 때문에 지금 저는 반지하에 삽니다. 아내는 청소 일합니다. 65에 이렇게 됐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경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나는 진입로 꼭 확인하겠다.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한테 경각심이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